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중순에 갑자기 등장한 폭설로 인해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시기에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봄다운 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보람되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걸 통해서 지금 감기 동맹이 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단하지 마라. 그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6일 뉴스 1번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보름 뒤 현실화될 전망이라 하면서 한국차가 미국에서 동급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인기를 이어왔는데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가성비 전략을 유지하려면 관세 상승분만큼 판매가를 내려야 하는데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투싼은 미국에서 압도적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련된 외관과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가족용 차량으로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기아의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한 해 미국에서 투싼은 20만 6천 대, 스포티지는 16만 대가 팔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판매가를 내릴 경우 현대차, 기아의 손실은 총 10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면 관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계획인데요. 기아 법인 측은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가성비 전략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소비자 가격 인상폭과 이에 따른 판매량 감소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외에 다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계획인지 대안 전략도 소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기에 현지 생산 효율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강화해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13에서는 사유를 통제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비사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A씨는 본 채용이 거부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사가 A씨의 업무 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했는지 알리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본 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수습사원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에 따른 기업의 정당한 해고 요건이 문제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도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기업들도 수습사원 계약 체결 시 보다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법적 용어와 절차에 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의미와 절차적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 또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와 정규직 전환 거부 시 필요한 합리적 사유의 구체적 기준 등을 간단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기업은 수습기간 평가 시 객관적 기준과 소통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1호 Y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안의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 광고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해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합니다. 유형 본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많았다는데요.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 중 뒷광고의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 보강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뒷광고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후기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 광고란 추천 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표시광고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뒷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성 게시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예시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에 대한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토요 Y대에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또다시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내놓은 저출생 정책 3가지가 만남부터 결혼에 이어 출산과 육아까지 이른바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이 3가지 정책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커플축제 이어드림입니다. 인천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 24세에서 39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00명씩 1년에 5번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신원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보장하고 연인이 돼 3개월 이상 만나거나 결혼까지 이어질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고했다는데요. 인천시청 광장 등 15곳의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100만 원 상당의 예식비용을 지원하는 맺어드림, 그리고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최대 1,040시간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킬러드림도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원 지급하는 아이 더하기 1억 드림과 천원 주책 등 기존 정책까지 전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출생 정책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맺어주고 집드림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오고 1억을 또 드리고 여기에 차비드림, 길러드림까지 해서 인천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6종 세트를 현재까지 완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년간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등 재작년부터 내놓은 이떠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전년 대비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 모두 인구가 줄었지만 인천시는 24,704명이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역시 전년보다 11.6% 늘어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방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결혼과 육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인구 증가와 출생률 상승이 실제로 인천시 정책의 직접 효과인지 아니면
기업 유치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보도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드림 등 축제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참여의 방법, 신청 절차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안내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자의 실제 사례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별이 5개. 이벤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난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인의 꿀잠을 책임지는 성공기업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성공기업의 숨은 비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숙면을 위한 소비자들의 아낌없는 투자가 지속됐습니다. 수면 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2011년 4,800억 원의 규모였던 대한민국 수면 시장은 10년 동안 약 6배가 성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침대인데요. 침대는 푹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돌침대를 만들어낸 성공기업의 이야기와 함께 방송은 시작됩니다. 깜깜한 새벽, 빨간 물류 창고 앞으로 빨간 화물 트럭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각 트럭에 실리는 거대한 상자들. 경기도부터 안양, 강동, 강남까지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성공기업의 제품들입니다. 상자 속엔 돌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무게가 최소 70kg에서 무거울 땐 1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에도 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뛰어다니는 직원들. 빨간 트럭 무리가 다시 회사를 벗어나는 동안 직원들은 뜨끈한 돌소파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실 대신 제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며 회의합니다. 추운 겨울엔 이만한 회의실이 없다고 하네요. 온돌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던 수면 방식에서 벗어나 푹신한 서양식 침대가 인기를 끈 1990년대 초. 산후풍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딱딱한 돌침대를 개발하며 성공기업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 제품은 1992년부터 23년 동안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침대인데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연락이 온 고객한테 새로운 침대를 제공하며 고객이 사용하던 침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전시 공간에서 기업의 역사가 담긴 침대를 찾아볼 수 있네요. 성공기업인은 중장비 임대 사업을 하다 온돌 방식 침대에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주변 반응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을 침대로 만들어 자는 것을 아무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공기업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입소문이 나며 매출이 점차 올랐습니다. 인기가 많아지자 돌침대를 만드는 유사 경쟁 기업이 줄줄이 등장했는데요. 결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린 TV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첫 광고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성공기업인은 과감히 광고를 새로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탄생한 광고가 바로 별이 5개 광고입니다. 딱딱한 CEO의 모습이 아닌 별 5개를 외치는 성공기업인의 모습에 소비자들은 주목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레시피, 바로 남이 가지 않는 길에 과감히 도전하라입니다. 상식을 깨는 돌침대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케팅뿐만이 아닌데요. 좋은 제품과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만 추가하면 돌침대가 된다는 것은 오산인데요. 가장 아래에 열전도체 역할의 동판을 깔고 완충제, 단열재, 전열지가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이후 열판을 올리고 나무 프레임을 얹어 공기층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 열이 돌면서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열을 가하는 전도열 방식이 아닌 공기를 데워 열을 전달하는 복사열 방식을 활용해 더 많은 열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수면 정보 측정 센서와 전자파 차단을 위한 차폐제를 올리면 완성. 그런데 주인공인 돌이 안 보이는데요. 돌까지 얹어서 배송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돌은 배송기사님이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올려준다고 합니다. 성공기업은 단순 가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초장파를 이용한 혈액순환 특허 기술을 발명해 의료기기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 침대는 눕는 사람의 수면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침대에 달린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떨림을 감지하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테스트로 침대에 누워본 제작진도 잠이 솔솔 오게 만드는 마법의 침대. 국내 최초 전기 침대에 이어 돌침대 이후에도 성공기업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양한 특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선 K온돌의 우수성을 알리며 100만 불 수출을 달성했는데요. 세상에 없는 기술을 계속 연구하는 것. 이것이 성공기업의 두 번째 성공 레시피입니다. 고객들과 상담 중인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성공기업인. 상담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자세히 물어보는 성공기업인의 모습에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이곳은 100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곳. 성공기업인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고객들과의 소통하는 공간인 만큼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성공기업은 창업 이후 지금까지 고객 상담 업무와 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 적이 없다는데요. 본사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품 수리를 위해 현장으로 가는 직원들. 겨울철에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현장 방문으로 수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고객의 말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데요. 오래 쓰고 고가의 제품일수록 고객 사후 관리는 핵심이라는데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사돈처럼 모시는 성공기업의 사돈 경영 방식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회사와 대신 싸우라는 성공기업인의 말처럼 여러 부서와 협업해 고객에 신경 쓰는 직원들. 한결같은 사후 관리가 바로 마지막 성공 레시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선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성공기업. 이제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별 5개의 명예를 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성공기업인의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확실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선보이겠다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별이 5개를 보셨는데 서연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과감히 도전한다는 마인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반대할 때 확신을 갖고 밀어붙인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특허 기술 개발부터 K온돌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많은 고객과 소통하는 성공기업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떤 모습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질지 기대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140명을 수사하고 이 중 9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중하순경이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기소된 78명에 대한 공판이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도 그렇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그 내용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검찰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예.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서 지난달에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초에 추가 기소하면서 총 78명을 기소했는데요. 예. 차례대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고 또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본 이 초유의 사태에서 예. 정작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영장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이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방해 의사는 없었고 예. 또 우발적으로 이제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침입이 아니라 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시위대는 법원 건물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사무실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예.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태는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를 정당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늘어놓는 주장은 논리도 상식도 없는 궤변이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 절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폭력을 앞세워서 저항권 행사라며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변호인,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겠지요. 국가기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국민 저항권에 대한 법조계 해석 또 정치권의 의견 등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어떤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 저항권,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을 행사한 것이고 또 윤 대통령에게 행해진 일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정신에 담긴 기본 권리이긴 하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해석에 따라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특히 공권력에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런 행위는 국민 저항권 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항권이 쉽게 인정되면 폭력을 조건 없이 합리화할 수 있고 특히 최후의 수단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 것이 구속에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변론하는 구제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법조계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저항권 주장을 일삼는 이유가 정치권의 선동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폭동에 가담한 이들이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폭력 시위대를 애국 시민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집권 여당이면 극단 세력을 향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설득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 저항권 세미나에 학원 강사죠. 전한기 씨를 불러서 국민 저항권 행사 여부는 헌재 심리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유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는 법원 경비를 강화하는 입법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 인용 시에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선고 당일에 전국에 이제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 국회에서는 법원의 자체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원 경비대의 목적에 이제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의 경비나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제 집회나 또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인 발언이 이제 빈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2017년 3월에도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 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경은 폭력과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 폭력 사태 발생 시에 그 배후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뭐 정치권의 대립 또 반목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2의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네. 헌법기관 또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불신을 막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분석과 진단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최근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 조장이 단순히 판결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예.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까지 번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법관들이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예. 또 이로 인해서 뭐 우수한 법관이나 신규 법관 유인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법부의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어떤 헌법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헌법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부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발언만으로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소유죄의 교사 또는 내란의 선동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헌법기관과 공권력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법기관 흔들기를 시도하면서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 국론은 더 분열되고 또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위기 극복과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은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판결일 수 없고 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의견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다만 헌재의 판결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혼란과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에 다양한 주장들이 여과 없이 좀 보도가 되면서 2차,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좀 바로 서야겠죠.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예. 사실 음모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요. 예. 또 국가 기관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사실 부실한 언론의 보도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그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가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회에서 쏟아지는 뭐 허위 발언이나 또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폭동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한 물타기식 보도도 저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군중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다. 또 대처가 미흡했다. 경찰의 과잉 대응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는 폭력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겠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손쉽게 유포되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러한 시대에 언론의 더욱더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